네, 모든 건 연구소 올랩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바로 항일 독립운동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이 두 단체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박찬규 씨가 또 준비한 내용이 있죠. 네, 속까지 마구마구 파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겉핥기는 가능한 창규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로 쓴 두 단체이죠. 이름 의열단입니다. 의로운 바를 맹렬하게 실천하는 조직이란 뜻이고요. 단원이 무려 2,000여 명에 달했다는 소문이 있는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인 애국단, 이름 그 자체가 뜻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석이 필요 없는 명칭이고요. 생년월일 의열단은 1919년, 한인 애국단은 그보다 다소 늦은 1931년으로 의열단이 12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네, 단장은 두 단체를 세상에 있게 한 인물입니다. 의열단은 약산 김원봉 선생, 그리고 한인 애국단은 유명한 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으로 두 분 다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인 중의 위인들입니다. 단원 개개인이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건 의열투쟁을 이어간 두 단체이고요.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창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저는 얘기만 들어도 막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도시락부터 주시면 던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이입이 확실히 됐는데요. 사실 뭐 한인 애국단은 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을 주축으로 한. 근데 의열단은 좀 그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열단 단장인 약산 김원봉 선생이 1948년에 월북에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작가든 정치인이든 이런 월북 또는 한국전쟁 때 납북된 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기인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산 선생이 금기인물이 되면서 그가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의열단도 상대적으로 조금 묻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랬던 의열단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영화 등을 통해서 재조명되면서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영화들 보셨죠? 암살, 밀정. 일단 뭐 이 두 영화 같은 경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뭐 사랑도 받고 또 공부하는 네. 열풍도 불러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황옥 경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경찰부에서 이제 경부로 활동하던 이 황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고요. 암살 같은 경우는 일제 때 그 가장 대표적인 친일부역자 노덕술이나 뭐 김창룡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현대사, 근현대사, 즉 일제 때 어떤 친일부역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붐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 두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 이 의열단을 왜 조직했을까요?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을 조직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1910년대 독립운동의 영향도 받았다. 뭐 어렸을 때부터 무장투쟁의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은 비폭력이라는 원칙 하에 평화적 시위만 하죠. 네. 우리는 비폭력성으로 시위를 하지만 일제는 무자비하게 단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희생을 내고 실제로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은 사실 우리한테 준 교훈도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비폭력, 비무장투쟁으로는 절대 독립이 되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낸 결론, 폭력투쟁을 통해서 급진적 방법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산 김원봉 선생은 22살의 젊은 나이에 의열단이라는 대단한 단체를 조직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이 교수님 말씀이 의열단이 3.1운동의 영향이라고 말씀하신 건 맞고요.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 것은 1919년 9월 2일 사이토 총독이 부임할 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 의거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우규 의사가 그 당시 의거 당시 연세가 64세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방 당시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 1919년에 64세였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안 붙잡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설마 저 영감이 저런 줄 알았을까? 던졌을까? 네.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폭탄을 던져서 의거를 합니다만 이제 결국 잡히게 돼요. 네.
그때 이제 유언을 아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사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의 큰 울림을 준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있겠느냐 하시고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 가시게 되는데 네. 이 의열단이 1919년에 결성이 되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활동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제 영향으로 말씀하신 의열단 등등 이제 다 연결선상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2년 뒤에 좀 비슷한 성향의 단체가 만들어지죠. 바로 한인 애국단인데요.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인 애국단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고 임시정부도 상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인 문제 또 내부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이 빠지고 또 결국 자꾸 일제는 조여고 하니까 곤경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열투쟁이 투자 대비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극적인 효과 네. 또는 그 적은 희생, 적은 투자에 비해서는 영향이 큰 것이 의열투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백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10,000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혁명수단이다. 결국 백범도 그래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게 되죠. 네, 네.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이제 만들어지는데 초창기 활동은 아주 왕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1920년대, 21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이라든지 국내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일제가 다 파괴를 시켜요. 그러면서 자금이 이제 차단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재정난에 많이 시달리고요. 네. 그러면서 인물들이 또 많이 모이지 않게 돼요. 네. 그러니까 1920년대 중반 넘어가면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보다도 더 미약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재정난, 인물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돌파구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한인애국단, 의열투쟁 단체를 조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한인 애국단, 의열단 그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진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진 탐구 생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김익상 오성윤이라고 써 있고요. 이게 지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거는 의열단이 1922년 3월에 그 상해 황포탄 부두에서 의거를 가해간 황포탄 의거라는 겁니다. 황포탄 의거. 황포탄 의거. 저게 예. 이제 상해에 있는 강인데요. 황포탄할 때 탄을 우리가 잡고 폭탄의 탄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황포탄의 탄은 여울탄자입니다. 황포강 옆에 작은 개울이 있었어요. 그게 황포개울입니다. 그래서 현해탄 할 때 그렇죠. 탄 네. 건너기 힘든 바다 물길. 예. 그런 뜻입니다. 거기 이제 황포탄이라는 부두에서 우리 의열단원 오성윤, 김익상, 이종함 의사가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처단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네. 일본의 육군 대장이에요. 네. 대표적인 군국주의자고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 대외팽창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했던 1920년대 만주에서 경신참변이라고 우리 한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경신참변을 계획했던 놈이 다나카 기이치인데 이 다나카 기이치가 필리핀을 방문하고 이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열단 이제 활동 근거지가 상해예요. 근데 의열단 근거지로 다나카 기이치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다나카를 처단을 해서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는 건 전 세계에 알려보자 라고 해서 의열단은 다나카 처단을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이 하늘이 도와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늘이 돕지 않은 독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원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의열단에서. 서로 하겠다는. 네. 그 원래 단장 김원봉은 예. 오성윤 의사만 보내려고 그랬어요. 워낙 사격의 명사수예요. 또 한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김익상 의사라고. 네. 이분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조선총독부에다 폭탄을 던지고 기획하신 분이고 이제 유경험자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건. 근데 또 이종함 의사가 나타나세요. 이분은 의열단 창단 멤버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으려고. 서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이 의지가 너무 강렬하신 거죠. 어벤져스네요. 그래서 김원봉 단장이 각각의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계획을 이제 대개 이제 상해는
이제 조계지가 있어요. 공동 조계지 있고 프랑스 조계지가 있기 때문에 귀빈들이 오면 이렇게 뭐 귀빈들이 쭉 나일란상에서 이렇게 부대 여객선이 도착을 하죠. 그럼 내려서 이렇게 쭉 군악대가 연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 나와요. 그 항복탄 부대 다나카가 나올 때 오성현 의사가 바로 앞에 가서 저격을 한다. 근데 이게 99.99% 저격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앞에서 쏘니까. 네, 바로 앞에서 쏘니까. 근데 혹시라도 실패를 하면 이때쯤 되면 다나카가 이제 도망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열대는 차 있는 쪽으로 멀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럼 김익상 의사는 중간에 서 있다가 폭탄을 던져서 폭사시킨다. 2차로. 2차로. 1차 실패할 경우에. 예. 네. 이 구조를 뚫고 다나카 살려면 할 건 없겠죠. 네. 그런데 혹시라도 예. 실패를 하면 다나카 차 옆에 차 근처에 기다리겠던 이종암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차차 날려버린다. 네. 완벽한데. 진짜. 완벽하죠. 네. 이 세 가지 경우를 뚫고 다나카가 살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실패합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의열단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여기만 타시죠. 네, 뭔가 주시고요. 이 정제가 됐는데 네. 실제로 내립니다. 근데 이 다나카가 타고 온 게 여객선이에요. 여객선이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같이 탄 같이 타는 거죠. 그게 원래 귀빈들 오면 통제를 하고 쫙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여객선에는요 세계 여행을 하고 있던 스나이더 부부가 있었어요. 예. 이 스나이더 부인이 네. 오성현 의사가 바로 앞에서 저격하는 순간 앞을 지나가다 대신 맞습니다. 대신 맞아 죽어요. 왜 거길 지나가? 아니 이게 상당히 근거리 사격인데 어떡해요. 이거 지나가다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나카가 총을 안 맞아요. 스나이더 부인이 맞아요. 아 다나카 이제 압니다. 아 나를 저격하려는 사람들이 네네. 있구나. 이렇게 막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는 기획을 하고 있었죠. 네, 원래 플랜 B. 김익상 의사가. 네. 네. 김익상 의사 저격에 실패하니까 막 도망가니까 원래는 폭탄이에요. 네. 원래 폭탄인데 워낙 자기도 본인도 사격을 잘하니까 권총을 먼저 뽑습니다. 근데 이 권총을 가지고 몸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맞추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줬으니까 두 발을 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추니까 모자만 벗겨요. 근데 원래는 폭탄이죠. 원래는 폭탄인데 저격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격에 실패하다 보니까 저격 실패고 또 자기도 본인도 저격 실패하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폭탄을 던집니다. 근데 너무 긴박한 나머지 안전핀을 안 뽑고 던집니다. 불발. 참 이런 실수가 사실 굉장히 전문가들 아니세요? 예, 그런 실수가 벌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 기회 한 번 더 있잖아요. 한 번 더 있죠. 플랜 B, 플랜 3. 네. 이종환사 차 근처에 있다가 정확하게다 차에다 던져요. 차 앞바퀴에 정확하게 맞아요. 다나카가 차에 탈 때. 네. 근데 폭탄이. 네. 근데 폭탄이 터지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황포탄의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아주 하늘이 높지 않은 대표적인 정말 독립운동.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또 이럴 실패로 수가 있네요. 돌아가죠. 그러면 세 분은 그러면 현장에서 잡히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앞에 있던 그 오성현 의사하고 김익상 의사는 네. 체포가 되시고요. 뒤쪽에 있었던 이종암 의사는 탈출에 성공을 하세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의열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중근, 윤봉길 이런 의열투쟁과 뭐 의열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이나 윤봉길을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도 테러와 의열투쟁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열투쟁과 테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의열투쟁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의 명분이 있어요. 제국주의에 짓밟히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의 명분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방법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열투쟁과 테러리즘은 근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김익상 의사예요. 네. 김익상 의사는 그 탈출하시다가 경찰이 추격을 해요. 권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추격하는 경찰에 가서 조준 사격을 해야겠어요? 위에다가 공포를 쏴야 되겠어요? 저는 쏘죠. 그렇죠. 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체포되지 않을 확률이 그렇죠. 높겠죠. 근데 김익상 의사는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위협 사격만 합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 상해는요 조개지기 때문에 외국 기빈들이 오면 그 나라 경찰만 근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경찰이 근무를 썼었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익상 의사를 추격한 경찰은 중국 경찰과 영국 경찰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김익상 의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를 추격하는 것이 일제 군경이었다면 조준 사격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를 추격하는 것은 중국 경찰과 영국 경찰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식민 지배와
우리의 의열투쟁과 관계가 없는 민족이다. 나는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총을 쐈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이게 김익상 의사가 우리 의열투쟁과 테러리즘을 아주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의열단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파괴할 대상 5가지 그리고 제거해야 되는 인사들 7을 이제 지정을 해두고 있었는데 그 파괴 대상은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 그리고 경찰서와 일본의 주요 통치기관들이 5개는 우리가 파괴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5 파괴라고. 예. 그리고 7 가살이라고 있습니다. 살해해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총독 이하의 고관들, 그리고 군부의 순회, 대만 총독, 매국노, 그리고 친일파의 거두, 또 밀정, 또 반민족 토호 세력인데 타격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유명한 사진이 나왔네요. 웃는 모습이 아주 그냥 뭐랄까요? 해맑아 보여요. 아주 맞아요. 유쾌해 보이는 네. 그 우리 의사 중에 한 분 이봉창 의사이신데요. 그렇죠. 왼쪽의 사진에 양쪽에 술탄을 들고 활짝 웃고 있죠. 그렇죠. 바로 저 직전에 백범이 이제 나가면은 저 청년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봉창 의사가 백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영원한 쾌락을 영유하려 가는 것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활짝 웃어 보입니다. 저게 그냥 자연스러운 웃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제 걱정은 마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백범을 위로하는 장면에서 나온 건데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1932년에 천황이 사는 공간에 이분이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혔을 때 그 사진인데요. 지금도 일본 도쿄에 가시면 그 사쿠라다몬이라고 하는 그 황거의 그 큰 문이 있어요. 그 앞에서 교회에 이제 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왕 천황에게 이제 폭탄을 던지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세 때 그 일단은 먼저 남만주 철도의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식민 지배기구 중에 하나였던 이제 남만주 철도에서 견습생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민족 의식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조선 간에 혹은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 어떤 민족적 차별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깨지 않는 한은 즉 제국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이러한 인권 유린이나 다양한 차별의 모순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의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봉창 의사의 또 가장 큰 의거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일황을 타겟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황, 조선 총독, 조선 총독 붕 이런 곳에 폭탄을 던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행여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한 애국단이 세상에 존재를 드러내게 되고 중국 사회에 또 큰 파장을 가져왔죠.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채라는 단어가 있어요. 국채. 나라 국자에 몸체자를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천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국채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천황이다 해서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날 때 메가더 사령부에게 일본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국채 호지. 즉 천황제를 유지시켜 달라. 그럼 우리 항복하겠다. 실제로 일본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씨가 없고 투표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일본의 천황은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대상에게 폭탄을 던졌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경청 동지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겁니다. 반면에 한국인, 조선인 혹은 중국인들에게는 역시나 또 다른 큰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윤봉길을 비롯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한인 애국당 혹은 의열단에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동시에 장개석도 이 조선인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변하게 되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됐던 게 이봉창 의사의 의거였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35년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피를 흘린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박찬규 리포터가 마이클과 함께도 많은 분들도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면 이곳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마이클,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곳이 어디냐? 예.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의 혼이 깃든 곳 결의의 성지 바로 독립기념관이잖아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독립기념관은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도 있어? 미국에 있어요. 나 모르는 줄 알고 그러면 둘러보자고. 그래. 여기는 1987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게 예. 여기가 국민의 성금으로서 국민들을 그룹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만든 이 거예요? 바닥에 있는 이 벽돌 하나하나 그리고 이 건물들, 나무들, 조경들 전부 다 이게 국민들의 그런 바람들 해방에 대한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한 그리고 그 결의 그 번영에 대한 그 바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곳이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곳이야. 앞에 태극기 봐봐. 벌써 가슴 속에서 뭔가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기가 된 것은 그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의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순수한 열망으로서만 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민족적인 네. 자각이 있었죠. 후손들에게 또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만한 전당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모금을 하게 돼요. 저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 진짜 시간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모습, 네. 구한 말의 모습, 사진관도 있고. 이야. 여기 있다. 여기가 을사늑약. 우리나라 이제 외교권이 박탈된 그런 늑약이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이 을사오족.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진짜 가슴 아픈 순간이지 이때도. 여기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던 감옥. 참 이 안에 전부 다 고문하는 거야. 여잔데 지금 줄이 틀고 있고. 그냥 이게 이런 고문을 계속 하면서 참 진짜 일제 만행이다 진짜. 여기 계시네. 마이클 이분이 누군지 알아? 알고 있죠. 누구? 그 안중근. 맞아. 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독립운동가 물어보면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손꼽히는 그런 분이시지. 안중근이 그 사람 죽였잖아. 이토 맞아. 아까 우리 을사늑약 때 봤었던. 그렇죠. 너 차단했지. 그리고 사형을 당했는데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던 그런 분이시고 안중근 의사. 의사라면 닥터? 아니 의대 나오신 분은 아니시고 네. 이 의사 열사 마이클 모르나? 몰라요. 의사 열사는 하여튼 그래 의사 열사. 둘 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아닌가? 의사는요. 네. 무력으로 이제 총이나 칼, 폭탄 무력으로서 그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분을 우리가 의사라고 하고요. 네. 열사는 뭐냐면 맨몸으로 투쟁하면서 자기의 지조를 실천한 분. 유관순 유관순 열사. 열사. 분들. 구분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의열투쟁을 할 때 되게 의사와 열사의 투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회영은 누구시죠? 이회영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 의복까지 있고 다른 전시물도 있는 거 보면 네.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과 비중이 있었던 거는 사실일 텐데. 누굴까? 독립운동가인데 이회영 잘 모르겠네. 사실 뭐 정말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안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가 우당 이혜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육형제 이야기라고. 네. 이 집안이 상당히 명문 집안이에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문 가문이죠. 뭐 정승만 9명, 영의정 9명 이상 배출했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을 하면서 이 집안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명문 가문이 친일을 할 것이냐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예의주시했죠. 이 여성제가 회의를 해요. 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는데 네. 이게 현 시가로 1,000억. 적게 보시는 분은 600억. 네, 600억. 많이 보시는 분은 1,000억. 근데 이게 금매에서 600억에서 1,000억이고요. 네, 금매죠. 금매예요. 그래서 네. 영동 한복판에 있는 집안 땅은 팔지도 못하고 가셨어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뭐를 했느냐? 만주 유아현 삼원포에 가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시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가 1911년에 만들어져서 1920년까지 우리 독립군 장군 3,500명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네. 다 이 집안 돈이 투자된 거예요. 우당 이영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나키즘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의열투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당 이영 선생님도 뭐 항일 구국연맹, 흑색공포단, 뭐 제중국 무정부주연맹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셔서 네. 항일투쟁을 벌였던 분이에요. 우당 선생님은 사회주의에서 파생된 아나키즘이라는 걸 수용을 하셔서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그런데 해방 전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가 중요시 되다. 흔히 무정부주의로 번역이 되면서 그렇죠. 많이 오해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 예우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경우 재산도 어마어마했고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그 육형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우리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나요? 뭐 사회 지도층들의 그런 희생 정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독립운동가 네. 집안이 바로 이혜영 선생 집안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의열단이 나오네. 의열단. 근데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 이제 일제를 처단을 한 거지. 무장 투쟁을 한 거고. 오, 여기 조선혁명선언. 또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지 근데? 그 적들이 혹시 너무 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작게 만들어야지 숨을 수 있어. 이거 받으시오. 조선혁명선언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도망가죠. 이렇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무장운동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지만 또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것도 주변에 전부 다 일본 군인들이고 진짜 일본 힘들었어. 경찰들이고 그럴 텐데 눈들이 얼마나 많아. 진짜 그때는 한국 안에서 싸웠다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만주보다. 여긴 또 애국단이다. 애국단. 방금 전에 저희가 의열단, 여긴 애국단. 자, 이분 아시나요? 이분이 얼굴 많이 봤는데 이분, 누군지 몰라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의열단을 애국단을 이끌었구나. 이봉창의 이봉찬 의사. 일본에 일왕을 처단하겠다고 가기 전의 모습이래. 했다는데 가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겠어. 시계 보고. 시계 있네. 융봉 기레사의 유품. 이 김구 선생님과 맞바꾸치게라는데 네. 그때 그 시간 이후로 딱 멈추는 거야. 진짜 내 보물 560.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네. 전부 다 이게 표정에서 정말 그 결연한 의지들,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느껴지네. 독립의 느낌. 마이클은 오늘 이 독립기념관을 쭉 둘러보면서 어땠어? 진짜 정말 한국은 그래 막 5,000년 동안 일본은 옆에 있고 중국도 이쪽 있고 러시아는 위에 있고 열강에 둘러싸여서 전쟁도 시키고 등등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역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맞아. 대한민국을 잘 지켰다. 잘 지켰다. 느낌 나는 맞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는 거겠지. 그렇죠.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독립기념관 이렇게 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장규 씨? 책에서만 배웠었던 뭐 안정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뭐 이렇게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35년 참 긴 세월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뭐 단체도 많았고요. 노선도 상당히 다양했죠. 근데 사실은 뭐 하나잖아요. 목표는 예. 조국의 독립. 이렇게 마음을 좀 하나로 모을 수는 없었나. 우선 참여하신 분들의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네. 주의 주장도 다르고요. 흔히 방약이라고 하는 노선도 다르고요. 네, 중국만 하더라도 상해 쪽 관내도 있고 저 만주도 있고 연해주도 있고 지역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네. 또 근본적으로 뭐 좌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런 합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흔히 말해서 좌우 합작 운동 또는 유일당 운동 하나로 만들자는 이런 운동이 있어서 1927년에 신간회 같은 경우가 최초로 만들어진 좌우 합작 단체죠. 네네. 합쳤다가 또 좀 갈등을 벌였다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런 식의 의열투쟁이 이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계속 되온 건데, 근데 궁금해져요. 가장 최초의 의거랄까요? 언제였어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최초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네. 그게 아니군요. 예. 근데 그보다도 네. 1년 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908년 3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항에서 그때 미국인 중에서 일제의 조선 지배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던 떡을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티븐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친일 미국인인데요. 미국이군요. 이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네. 당시 하와이 우리 수수농장이랑 우리 네. 교민들이 많이 이민을 갔었죠. 네네. 그 이민 1세대 중에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전명훈, 또 한 분은 장인환. 이 두 분이 이 스티븐스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총을 쏜 것은 전명훈 의사인데요. 역시 불발됐습니다. 장인환 의사가 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서 네. 세 발을 쏘서 스티븐스를 마칩니다. 스티븐스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네. 수술 도중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명훈 의사와 장인환 의사는 아까 황포탄 의거에서는 오성윤, 그 다음에 김익상 의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1차 실패하면 네. 2차.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두 전명훈, 장인환 두 의사는 서로 각자 따로 시작한 겁니다. 서로 모르고 시작했어요. 몰랐어요. 네. 세상에. 정말 이거는 아까는 일이 안 되려니까 안 된 거지만 이거는 천재일로 둘이 약속이 난 듯이 해서 표현상 네. 거사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의열투쟁으로 본다면 1908년 3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두 의사가 한 것이 의열투쟁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1908년,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인 190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뒤인 1919년 아까 말씀드렸던 강우기 의사의 서울역 의거, 이걸 계기로 해서 의열단, 한인 애국단으로 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의열투쟁이 조직화되죠. 네. 자, 그런 이들과 뜻을 함께한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과연 어떤 인물들이 또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두 단체를 한번 알아볼까요? 김구 선생님, 또 김원봉 선생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이 두 분은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분들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 죄송한데 인물은 김원봉 선생님. 네. 영화에서도 전부 다 잘생긴 분들이 잘생기셨어요. 많으시죠. 잘생기셨죠. 그렇죠. 사실 우리 독립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독립운동사에는 뭐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1930년대 독립운동은 양김체제다. 1930년대 40년대 양김체제다. 그게 누굴 말하는 거냐면 김구, 김원봉 선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틀려요. 네. 백보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 계열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파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원봉 선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키즘,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의열단을 이끌고 있으면서도 이념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네. 이념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방략일 뿐이지 독립전쟁, 독립운동을 벌이는 데서 이 이념 때문에 어떤 연합을 하거나 투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유연하신 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돼요. 양김체제, 사회주의 계열, 좌파 계열은 김원봉 선생이 이끌고 우파 계열은 김구 선생이 이끄는데 이게 사실 연합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1930년대 중반에 가면 민족혁명당 뭐 이런 걸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아까 좌우합작 운동 합치죠. 그리고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합류 제안이 와요. 백범 선생님 요청을 한 거예요. 법무부장으로 가시죠. 네,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40년대 들어가면 명실상부하게 좌우 합작을 이뤘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두 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두 분이 또 일제에서 내걸었던 현상금도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상금 높기로 유명했던 분이 이제 김구 선생인데요. 네. 지금같이 한 200억 원 정도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요. 근데 그보다 많은 현상금이 걸렸던 분이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당시 돈 100만 원, 지금 돈 한 320억 원 정도의 가치의 현상이 걸려 있던 거죠. 그만큼 일본이 상당히 긴장을 했던 거죠. 그렇게 큰 현상금이 있었음에도 두 분 다 광복될 때까지 안 잡히셨잖아요. 그렇죠. 이 두 분 다 사실은 변장과 변복에 아주 능했던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김구 선생님은 변장이 가능하신가요? 선생님은 네.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곳에 잘 머물지 않고 집을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도 한 2시간 이상을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두 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의열단원이나 한인애국당 모두 사실은 변장, 변복에 상당히 능했어요.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그 김익상 의사 같은 경우에도 뭐 금속공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목수분장해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사실은 의열단 활동, 애국당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서 많은 변신을 했던 거죠. 자신들의 일을 이뤄야 하고 또 삶도 이어가야 하니까 그런 변장술에 능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긴장하고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아주 묵직한 존재감의 단장 이렇게 두 분을 만나보셨고요. 또 다음은 어떤 인물일까요? 윤봉길 의사 그리고 김상옥 의사의 사진인데 이제 활동가 두 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윤봉길 의사는 사흘 만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신 분이에요. 백범이 만든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것이 1932년 4월 26일. 상해에서 폭탄을 던진 것은 4월 29일. 사실 윤봉길 의거 같은 의거는 상당히 많죠. 독립운동사에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냐면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일본이 중국 상해를 침략합니다. 상해사변이 일어나요. 이렇게 뭐 중국에 100만 대군이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장개석 정부가 싸웠는데 중국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네. 이렇게 상해를 점령을 했어요. 이 상해사변 이겼다고 세레모니 하는 장소예요. 또 하나는 일본왕 생일 천장절. 그러니까 쉽게 보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북경이 아니라 상해죠. 이곳에서 전쟁 승전 기념일을 행사를 하는 거고 일본왕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네. 중국의 자존심이 팍팍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준 거죠. 상해 파견군 사령관이 죽죠. 시라카와 대장이. 그래서 가장 놀란 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셔도 돼요. 중국 장개석이 깜짝 놀랍니다. 중국 그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했느냐? 조선의 청년 윤봉길이 했다. 윤봉길이 누구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인애국단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냐? 그러면서 장개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실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장개석하고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 사실 아까 제가 임시정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걷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활로 모색을 해서 한인 애국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장개석을 만나서 장개석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네. 그래서 1930년 윤봉길 르거 이후에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한중 연합작전. 이제 일제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뭐 한인들을 중국 군관학교 입학시킨다든지 이게 이제 나중에 네. 한국 광복군의 기반이 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어떻게 보면 살려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우당 이영 선생 밑에 동생 이시영 선생이 광복일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아이가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이었는데 윤봉길이란 청년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구해냈고 정실한 표현이네요. 진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지금 광복을 맞이하는 것이다. 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살려냈고요. 이 임시정부를 살려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독립운동을 살려냈다는 네,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윤봉길 의거가 다른 의거들하고는 다르게 네.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5년 일본이 이제 미국에 패전을 했을 때, 네. 그 항복 문서에 조인하러 갔던 그 미주리 하면서 이제 항복 그 조인식이 열리는데, 그 시게미츠 마모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중 대사. 예, 자세히 보시면은 다리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저는 모습이 당시에 보이게 되는데 외무 대신 자격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윤봉길 의사의 의거 당시에 주중국 공사,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외교관이죠.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구사일생 살아남았던 그러나 이제 다리는 다쳤던 거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항복하는 순간에 우리 독립운동의 결과물이 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윤봉길 의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복 의미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압니다. 이렇게 도시락, 뭐 폭탄도 던졌고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김상옥 의사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사 시점부터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대개는요. 네. 근데 그 한 분의 독립운동 투사가 생기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도 연해주에서 의병전쟁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의병 출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도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폭탄 던진 게 아니고요. 고향이 충남 예산이잖아요. 거기서 노동운동하고 야학운동하고 예. 해서 월진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해오던 분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큰 걸 한 것입니다. 이 김상우 의사도 종로경찰서, 당시 서울에 있던 경찰서 중에서 종로경찰서가 그게 제일 악랄하던 곳입니다. 그 자리에 폭탄을 던졌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김상우 의사가 하늘에 뚝 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이미 그 이전부터도 쭉 활동을 해오던 분입니다. 어일단원이 되기 이전부터도 조선 총독을 죽이려고 여러 번 모의를 하고 시도를 하고 했다가 이래저래 때로는 폭탄이 안 되거나 때로는 여건이 안 되거나 네. 해서 못하다가 20년의 망명에서 이제 어일단원이 되어가지고 국내에 와서 사이토를 처단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일단원이 한두 명이 국내에 뭐 몰래 들어오니까 잠입이라고 하죠. 잠입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막 경찰들은 아주 뭐 가포 비상경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강화돼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로 택한 것이 종로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네. 피해를 입히고 다행히 또 피신을 합니다. 네.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예,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다가 이제 은신처를 정했는데 사실 발각이 돼요. 조선 순사 밀고에 의해서. 근데 뭐 워낙 명사수기 때문에 이 당시 종로경찰서 유도 사범을 사살을 하고요. 네. 일제 경찰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탈출을 하세요. 맨발로 이제 남산을 넘어가서 가신 걸 아시는데 또 발각이 되세요. 근데 요건 이제 기록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 워낙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일제 경찰이 이 당시 서울에 4개 경찰서가 있거든요. 이 4개 경찰서에 400명이라는 설도 있고 1000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맞아요. 뭐 가장 적은 숫자로 400으로 하겠습니다. 이 400명 일제 경찰 집을 삥삥 둘러싼 거예요. 네. 근데 김상무사 대단하십니다. 쌍권총을 가지고 탈출을 하세요. 그냥 집 5개를 지붕을 넘나들면서 일제 경찰하고 시가전을 벌여 무려 3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을 봤더니 일제 경찰 16명을 사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발로는 자결을 하시는데 나중에
그 가족들이 그 김상옥 의사 시신을 수습했을 때 몸에 총상이 11발 있었다. 맞아요. 11발.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는지 알 수. 그러니까 1대 100 게임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기신 거죠. 네. 대단하신. 네. 실제로 그 장면이 워낙에 이제 인상적이고 하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다뤄졌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그 박희순 씨가 김장옥이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일본 경찰의 그 추격 속에 눈밭을 막 달려나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그 김상옥 의사의 의거를 이제 모티브로 한 그 장면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몇몇 단원들, 사건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의열단이나 한인 애국단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김시현 의사입니다. 안동 김시현 출신입니다. 의사. 예. 이분은 일제 때 독립운동의 이유로 잡범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다가 6차례 체포돼서 총 15년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김시현 의사를 최후의 레지스탕스라는 별명을 세상에서는 붙여줍니다. 네. 그런데 왜 이분이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상을 못 받았냐면은 1952년 그때 수도가 부산에 임시 수도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이니까 네. 부산에서 한국전쟁 제2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네. 근데 연설 도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권총 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저격이 불발로 끝납니다. 그 쏜 사람이 의열단은 유시태입니다. 유시태를 배후 조종한 사람이 바로 김시현 의사입니다. 그럼 왜 네. 김시현 의열단원이 역시 독립운동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에게 사주에서 총을 쏘게 했는가? 이유는 그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들을 소외시키고 대신 친일파들을 중용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네. 그래서 이 일로 이제 체포되죠. 네.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정치범 제1호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사면 복권이 다 되는데 그때 이 일에 연루돼서 지금까지 혼자 서훈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빨리 좀 제고해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분 더 저도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네. 1928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부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조선혁명 그 간부학교를 다니다가 의열단을 알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학교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김원봉 선생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너는 봤더니 자네는 총이나 무력보다는 음악으로 성공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 음악률자의 성공을 성취해서 율성, 바로 정율성 선생인데 사실 이분은 네. 이후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 그리고 해방 그 이후 광복 이후에는 또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음악적인 업적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팔로군 행진곡도 이분의 작품인데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이 바로 이 팔로군 행진곡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단순한 우리 뭐 의열단 활동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중을 넘나들고 남북을 넘나들던 그런 인물들도 이 의열단원 중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의열단 날석을 하시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을 언급 안 했어요. 네. 이 일본 왕궁 앞에서 폭탄을 걸었던 이중교 폭파의라고 니주바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폭탄을 던졌던 김지석 의사도 있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하고 조선식산은행에다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 의사도 네. 대표적인 의열단원인데 전 여기서 정말 유명한 분인데 우리가 의열단원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글쎄. 우리가 역사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운 인물인데. 누굽니까? 절정의 시인. 이육사. 이육사. 그렇군요. 이육사는 대표적인 의열단원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시인으로 알고 있죠. 네. 까마득한 날의 한대천을 이거인데 사실은 이육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의열단원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김원봉이 만든 1932년 남경에서 만들거든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라고 여기 일기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육사 선생 여기 모셔다 놓으면 직업 쓰라 그러면 독립운동가라고 쓸걸요. 근데 우리는 이육사를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시인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투옥만 14번인가 되실걸요?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대구에서도 살았고. 네, 우리는 다 시인으로만 알아요. 의열단원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새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활동을 해오던 이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어쨌든 모든 단체는 결말이 있기 마련인데 이 두 단체가 어떻게 또 끝이 났을까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네. 의열단은 단장이 김원봉 아닙니까? 네.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을 이끌고 있다가 나중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이란 당을 만듭니다. 나중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또 준 군사단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개편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죠. 한인애국단 역시 백범이,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큰 의거를 통해서 존재도 알리고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관계도 트고 또 민족 진영의 어떤 용기와 네. 희망도 불어넣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계속 유사한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열투쟁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군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병사를 만들어야 되고 병사를 지휘할 장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그 낙양군관학교 이런데 조선 청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애국단은 해소가 해체가 되죠. 되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 소멸 현상을 막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렇죠. 파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어쨌든 이 온갖 고난과 고초 속에서 맞이한 우리나라의 광복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이 광복 이후에 사실 김구 선생 또 김원봉 선생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2차 대전 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미소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가장 첨예하고 대립하던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가 대립 중이다 보니까 한반도가 분단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오는데 뭐 소련 논외로 하더라도 남쪽에 들어온 미군정 혹은 미군의 진주의 목적은 사실 국제법적으로는 뭐랄까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성격으로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서 하는 건 뭐냐? 정의 실현보다 사실은 질서 유지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택한 인물들이 사실은 그 당시엔 친일 부역자들이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전문가들이 다 재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부역자들이 재기용되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제 때 한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독립운동했다고 탄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죄목이 바뀌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혹은 아나키스트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 풍경이 벌어지죠. 네. 서대문 형무소를 예를 들면 45년 8월 10월 기준으로 가둔 자와 갇힌 자가 바뀌어야 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가두는 이는 계속 가두고 갇히는 이는 계속 갇히는 겁니다. 즉 독립운동가들은 계속 탄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요. 김구 선생도 결국에는 김창룡이 사주한 그 이제 암살 지령에 네. 따라서 안두희가 쏜 총에 맞아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 좀 비극이 많이 벌어졌던 게 당시 해방 전국의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원봉 선생님 어떻게 되셨어요? 김원봉 선생이 해방 후에 한국했죠. 그러다 나중에 1948년 남북협상 때 처자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적으로도 좌에 가까운 분위기도 했지만은 결정적인 것이 일제 때 대표적인 친일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노덕술한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돼 가가지고 뺨을 맞습니다. 아, 네. 그때 약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제 때도 외놈들한테도 뺨을 한번 맞은 적이 없는데 해방된 해방조국에서 일제 앞잡이 경찰한테 내가 뺨을 맞다니 내가 이 남한 땅에 있을 땅이 못 된다. 그래서 3일을 울었다고 합니다. 3일 낮밤을. 네. 그건 전언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48년에 이제 남북협상 백범이랑 북한의 뭐 김두봉, 김구, 우리 흔히 사김 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올라가시면서 가족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에 가서 이제 북한 정권에 참여하죠. 네. 그러나 결국은 또 숙청당해서 약산 선생이야말로 남북 모두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네. 대표적인 비운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또 조국을 위해서 싸운 수많은 독립 투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현대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유산이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앞서 우리가 우당 이혜영 선생 육형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일제 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지위, 명예, 편리함 이런 기득권을 다 내놓는 겁니다. 네. 단순히 그냥 혼자 가서 뭐 좀 운동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 독립운동이란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독립투쟁이라고 해야 되죠. 독립투쟁. 이게 무슨 뭐 스포츠입니까? 운동이라고 해야 네. 용어가 적절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의열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숭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숭고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표현이라고 저는 네.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포상이라든지 그 유족들을 돌봄이라든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영화 속에서 우리가 혹시 흥미로만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걸 되짚어보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복을 맞이해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려고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3.1절이나 광복절에만 잠깐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끝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한인 애국당이나 의열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한인 애국당의 지도자 김구 선생을 예를 들면 이분은 독립운동 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동학혁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당시 구한말 사회 모순의 극복을 위해서 운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 독립투쟁 혹은 해방 이후에는 남북 통일운동 하다가 돌아가시지만 그분들의 이제 동지들, 후배들이 모여서 이제 민주화 운동, 나아가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또 노동운동, 그 시대의 모순에 저항하면서 좀 더 나은 인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사실은 네. 한인 애국당 그리고 저는 의열단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는 지금 우리 사회 모순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인가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저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정, 정말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라는 거 우리가 가슴 깊이 좀 깨닫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 항일 독립운동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